자, 3-2입니다.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즐거울까요, 토론이? 모르겠네요. 자,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보시면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이 쟁점과 논증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논증이라는 것은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쟁점은 이제 부딪히는 부분, 요게 쟁점이에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느 내용이 부딪히는가, 뭐 요게 이제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의 절차, 요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 타당함을 입증한다. 그래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요걸 아마 아셔야 될 겁니다. 일단 준비하기가 있는데,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요게 이제 논제 주제가 되겠고요. 자, 쟁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쟁점은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부분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세부 주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정책 논제를 토론할 때는 어떤 내용을 쟁점으로 다뤄야 하는가? 자, 이게 필수 쟁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다뤄야 된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이게 이제 그냥 문제라고 하는데 해결 방안, 그 다음에 효과와 이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찬성 측은 자, 이건 굉장히 뭐 투표 연령이 지금 높은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낮춰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측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별로 그게 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안 낮춰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가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찬성 측은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그러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반대 측은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또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 이거는 뭐냐면 그 해결 방안을 했을 때 효과나 이익이 크다. 그러니 해야 된다. 이게 찬성이고 효과나 이익이 적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반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수 쟁점. 자, 그래서 논증은 주장, 그리고 근거, 그리고 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거와 이유의 차이는 뭐냐면 근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이고 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장 예를 들면 뭐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제 그럼 객관적 사실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투표 연령이 높고 우리나라 투표 연령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높은데 다른 나라의 투표 연령은 낮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뭐예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낮으니 우리도 낮춰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 근거, 이유.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유는 이 근거와 주장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뭐 다음 시간까지 이걸 준비를 해오라 그랬네요. 어려울 텐데. 자,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자, 쟁점 첫 번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랬더니 여기 보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안 심각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투표제는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현재도. 그러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반대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쟁점인 거예요.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생각이 다르죠? 얘네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네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인 거죠. 자, 그다음에 근거. 근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 사실이어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그죠?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근거이다.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객관적 근거, 객관적 근거가 왜 주장과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유. 그 다음에 현재 투표제도는 충분히 민주주의에 합리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면 민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행위 무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도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행위 무능력자가 뭐냐면 조금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런 책임을 져야 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꼭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약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뭐 여러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도 부모님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게 여러분이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간에 다 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따라서 근거로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를 학교에 따라서 이게 거의 외워야 되거든요. 거의 이 순서를 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학교에 따라서는 이걸 안 외워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셨다면 이 순서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반대 신문인데 이 반대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대 신문이 뭐냐면 이 입론을 까는 거예요. 입론을. 그래서 상대층이 준비한 주장, 입론이겠죠. 입론의 주장과 근거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습니다. 이게 반대 신문의 내용이다. 아시겠죠? 요걸 잘해야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토론 대회 같은 거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반대 신문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과 오류를 공격하는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거래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입론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요 세 가지인데 요게 쟁점이죠. 요 세 가지가 필수 쟁점, 그러니까 필수 쟁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겠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주용어를 정의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시급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 얘는 뭐 점검 똑같이 하는데 심각하지 않다. 그다음에 제시한 방안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하다. 얘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행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비용이 너무 크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불이익이나 부작용보다 이익이나 효과가 크다는 거죠. 얘는 그렇지 않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자, 사회자의 역할이 또 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회자의 역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자 역할 보시면 소개하고 순서 지키도록 하고 진행을 하고 발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 논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 지나면 역시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라고 요약을 해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논제 소개했죠? 아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논제 소개. 그 다음에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자, 안내,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건 안내보단 진행인데 자, 투표 연령이란 아까 얘기했죠? 개념정, 용어 개념 선거권도 개념정이죠. 그래서 선거법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데 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또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낮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 19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고등학생들이 그런 판단력이 없다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없는 새끼들도 있죠.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고등학생들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선간 잘라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고2는 판단력이 없나요? 고3은 있는데, 그럼 고2는 왜 안 줘요? 이게 지금 18세 이상으로 낮추라는 거잖아요. 그죠? 고3은 주고 고2는 왜 안 주냐고. 고2도 줘야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고2는 주면 고1은 왜 안 줘요? 똑같지.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걸 선을 그어서 잘라야 합니다. 어디선가는. 그렇다면 성인의 기준인 만 19세 이상에서 자른다는 게 저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선간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이거를 1년을 낮춰야 되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물론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어찌됐든 뭐 이렇게 권고한 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됩니다. 근거, 객관적 사실이죠. 그다음 보시면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이제 이건 뭐 장점이겠죠. 관심을 두고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장점. 해결 방안이라고? 이게 해결 방안이야? 문제가 뭔데? 심각하다. 낮추어야 한다. 이게 해결 방안이지. 그러니까 요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 연령을 낮추어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까운 미래를 너 아니고요.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 요게 이제 해결 방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이나 효과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표를 이제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투표를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반론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뭐 그렇진 않거든요. 없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많죠, 이런 건. 그 다음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 이것도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근데 전체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비율이 높아지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참여를 많이 해야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얘네가 참여를 많이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거 다 제가 이거 토론에서 다 까는 거예요, 다 까. 이런 그 주장은 하는 게 아닙니다. 까일 만한 주장. 이렇게 주장하면 토론대에서는 완전 탈탈 털려요. 자, 그랬더니 자, 사회자가 반대 신문 해주세요라고 이제 진행을 했죠. 자, 그랬더니 그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 유권자의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 유권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리고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17세나 16세는 인권 침해를 당해도 된다는 거냐? 어?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17세는 성숙하지 않은데 18세는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객관적 기준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반대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반대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인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법이었죠. 민법.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 재산상 거래 이것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 거래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 계약도 이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행위 무능력자 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은데 이 공격받을 여지가 충분한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것은 부모님이 고려해서 투표를 하면 된다. 그럼 부모님과 청소년의 의견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도 그럼 인권 침해냐?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 술, 담배는 미성년자의 그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 술, 담배를 이제 팔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인 이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에 대한 판단도 잘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근데 성인들은 저게 네 몸에 안 좋아 임마라고 알려주면 그 판단은 이제 성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팔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팔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보호하려는 의도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18세로 낮추면 17세, 16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이 없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교육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흘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합니다. 자,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겠죠? 자,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 행위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만일 법적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근데 가정이라서 뭐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 적절한 지적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연결이 된대요. 뭐 뒤에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청소년보다는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라고 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녀의 생각이 반영될 수는 없는 게 맞죠.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판단이 성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의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이제 제시합니다. 근거적,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건 뭐야? EU 같은데?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우리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매체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투표령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들도 정치, 경제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알고 관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 측에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몰랐는데? 그래요? 고3들이 입대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신기하네요. 하긴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강하늘이 나오거든요. 강하늘이 고3인데 수능 끝나자마자 입대를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만 18세겠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 이거는 그렇습니다. 고3들도 운전면허 딸 수 있어요.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만 18세부터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결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특히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운전은 되게 위험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운전이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근데 그 운전을 만 18세부터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그들의 판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이런 법률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도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민법이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민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민법도 그걸 18세로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낮추면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권자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을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은요 교육에 대한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그건 청소년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교육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그 교육 정책에 어디에 청소년을 위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사실 청소년을 위한 거는 그 옛날에 학원 10시 금지 그게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였긴 했죠. 물론 그것도 청소년 자체를 위한 거라기보단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의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훨씬 강한 그런 정책이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청소년들의 건강권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2009년, 뭐 2008년 이때만 해도 학원이 12시 반? 뭐 이렇게 끝났어요. 12시 반, 1시 막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가면 2시예요. 거기다가 그때는 9시 등교도 없었기 때문에 등교도 막 7시 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2시에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자는 거죠, 거의. 자면은 뭐 한 4, 5시간 자고 또 바로 등교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때는 그 학생들이 화장하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잡았기 때문에 화장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 막 화장하려고 엄청 일찍 일어나더만요. 그런 것은 이제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더 잘 수 있긴 했겠죠. 그러니까 건강권을 위해서 화장을 못하게 해야 돼. 잠 좀 더 잘하고. 뭐 아무튼 간에 딴소리 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반대 질문합니다.
세계적 추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무조건 따라가나요? 그렇진 않죠. 걔들이 저기 뭐야 아빠한테 이름 부른다고 우리도 이름 불러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라고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죠.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춘 것이다. 그렇죠. 사실 뭐 이름을 부르고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다를 수 있는 게 나라마다 아이들의 그 발달 수준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더 빨리 크는 나라도 있을 거고 더 적게 크는 나라도 있을 거고 또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아무튼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근데 반대일에서는 이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제 행위 무능력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이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해서 외국 청소년보다 판단력이 낮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일의 입장을 뒤집으려면 민법 자체를 낮춰야 돼요. 그쵸? 얘는 계속해서 민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 법이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를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니까 투표권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이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맞냐고 본다면 얘 말이 더 맞아요. 왜냐면요. 이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야 19살이나 18살이나 한 살 차이인데 그게 무슨 판단력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그럼 언제가 되면 판단력이 딱 생기는데 그럼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임의로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만 19세라고 해도 그러니까 만 18세라고 해도 판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민법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로 어쨌든 그 기준을 정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19세로 정한 것이에요.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의의 기준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반대측 제2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반대 2인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만 20세 이상이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투표 연령을 낮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춘 지 불과 10년 남짓 되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10년 전에 이를 감지하고 법적으로 실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는 얘기가 없네요. 그쵸? 좀 들어가라고. 사실 이런 건 되게 모호한 주장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죠.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즉흥적이고 단편적 판단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네요. 어른들은 안 받나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학연, 지연, 혈연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학연, 지연, 혈연이 더 클 테니까요. 고등학생들이야 얘네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해봐야
지네 동네 친구들, 예? 동네 뭐 어른들, 그다음에 학연, 학교 선배. 근데 정치인 저 사람이 우리 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 찍어줄까요? 청소년들이? 글쎄요. 오히려 어른들이 훨씬 이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타이완은 만 20세, 싱가포르는 만 21세. 이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경우도 있다.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 이처럼 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리가 있네요. 이처럼 문화적 관습이나 교육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자꾸 이걸 세부 주장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유인데. 그러니까 요게 객관적 근거고요. 근거. 그리고 이게 주장이죠. 반대한다. 이게 주장이고 그 주장은 이제 이걸 연결을 하는 게 요거거든요. 아무튼 뭐 세부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투표를 낮출 필요가 없다. 자, 반대 신문합니다. 그랬더니 청소년이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 근거가 있나요? 그랬더니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에서 청소년 뇌활동과 성인의 뇌활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랬더니 성인의 뇌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청소년의 뇌는 측두엽 안쪽에 위치하여 감정과 행동을 판단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쎄요, 그건 이제 미국 애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근거를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일 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청소년들도 이성적 판단 다 하잖아요. 그죠?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게 투표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지금부터 양측의 반론,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한 건데요. 반론 막 합니다. 했다. 그 다음에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표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토론은 결론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거에서 이제 끝날 수 있어요. 물론 토론 대회에서는 이제 이기고 지는 게 있지만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정리를 해놨을 거야. 자, 이제 평가서가 있네요, 그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들어야 되냐면 요것도 체크해 두세요. 중립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저 지금 보셨죠? 다 까는 거. 다 깝니다.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야. 다 까는 거죠. 아, 요건 일리가 있고 너는 요게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봐야지. 뭐 쟤는 마음에 드니까 이게 그냥 이해편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가, 적절한가 판단하며 들어야 되겠죠. 일관성이 있는가, 토론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런 게 있는데 믿을만한 정보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한쪽에 치우친 주장은 아닌가, 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이끌었는지 이걸 둘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도 보시고요. 토론과 토의의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건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해보세요 쭉 넘어갑니다. 요거 말고 내용 정리가 좀 돼 있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자, 일단 요거 순서는 제가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안 나와 있네. 내용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요게 있는데요. 정책 논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논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사실 논제와 그다음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인가 아닌가를 두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 논제, 이거는 옳은가 그른가를 두고 토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정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요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만 18세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책 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수쟁점 꼭 외우세요. 네, 여러분 필수쟁점 꼭 외우십시오. 이거 꼭 외우세요. 꼭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주장 근거 이유로 되어 있다. 아시겠죠? 앞으로 가서 내용을 좀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선거법에 이랬는데 문제는 요거죠. 미래주역인 청소년이 미래 계획에 결정을 못한다는 건 문제다. 심각하다. 그랬더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했고, 자, 이게 문제점이고 요게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은 아니고 이게 해결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투표 연령을 낮추면 이게 해결책인 거죠. 예, 요게 해결책. 그러니까 해결책이고 요게 해결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익과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신문. 아까 말씀드렸죠. 유권자 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권 침해. 그러면 17세, 16세 인권 침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측. 자, 민법을 근거로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보호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 내린 요 사례도 제시를 했고요. 그러므로 설득력이 없다. 그 다음에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 그거 교육하면 된다. 해결 방안,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익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익과 효과가 없다. 투표 연령을 낮췄을 때 이익과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적인 미성년 시기가 조정되면 투표 연령 낮출 수 있나요? 라고 했고 민법에서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어딨냐? 여기 뒤에 나오는 거구나. 네, 아무튼 뭐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청소년 의사표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므로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병역법에서는 만 18세, 도로교통법에도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세지만 병역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18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자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찬성한다. 자, 세계적 추세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찬성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본 거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민법을 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표 연령 낮춘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또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공격을 안 했죠. 여기서. 그렇죠? 공격을 안 했어요. 저 공격을 빡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건지 말해봐라. 그러면 사실 이건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생긴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할 것이다. 단편적 판단이나 학연지연 혈연 등의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청소년을 비하하는 발언, 믿지 못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타이완과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관습이나 교육제도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된다. 자,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요거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에서 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고요. 그랬더니 다소 부족하다는 것 뿐이다. 그랬더니 다소 부족하다는 게 부족하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게. 자,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순서, 그 다음에 논제, 그 다음에 쟁점이 뭔지, 그 다음에 주장 근거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